돈과 욕망, 그리고 복수. 한 남자의 뒤틀린 욕망이 빚어낸 잔혹한 살인 사건의 전말.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사업가였던 그 남자.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2013년 중국 시안 아파트에서 발견된 사늘한 시신.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얽히고 설킨 세 남녀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반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3년 3월 9일 중국 시안. 아침 일찍 화가 난 하 씨는 아파트 계단을 빠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 씨는 시안에 약 8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3개월 전에 한 젊은 여성에게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월세가 입금되지 않았고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 씨는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그녀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봐, 나와. 하 씨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그녀를 만났겠다고 결심한 하 씨는 아파트 관리인을 불러 잠금 창지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선 하 씨는 이상한 냄새와 함께 불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보았고 그곳에서 침대 위에 엎드린 채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하 씨는 충격을 받아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두 손은 묶여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다리와 침대보에는 남성의 타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마치 누군가 뒤진 듯 어지럽혀져 있었고 귀중품인 지갑, 휴대폰, 노트북 등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부패가 진행된 상태라 정확한 신원 파악이 어려워졌습니다. 하 씨는 그 여성이 자신이 임대했던 여성과 체형이 비슷하다고 느꼈지만 확실히 그녀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 안 구석에서 신분증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여성은 하 씨가 임대한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름은 허만만, 165cm, 안희성 출신이었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그녀가 허만만임을 확인하고 안희성 경찰에 연락하여 그녀의 부모에게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허만만의 부모는 그녀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타지에서 일하며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했으며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서 성형수술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심층 조사 후 허만만이 2012년 11월과 12월에 시안의 여러 숙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가며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화장실 휴지통에서 발견된 남성의 피임도구와 그 안에 담긴 액체는 피해자 허만만의 몸에서 발견된 타액과 일치했으며 이는 그가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강하게 시시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너무 쉽게 용의자의 흔적이 발견되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진짜 범인을 가리키는 것일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범인에게 덫을 놓으려 했을지 불확실했습니다. 또한 방 안에 있던 달력에서 발견된 남성의 이름과 그와 관련된 주소, 휴대폰 번호는 경찰에게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이 남성을 추적하고 그의 정체와 허만만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남성의 이름과 연락처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신원을 축적한 결과 그의 이름은 단강, 시안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의 직원으로 허만만이 지난 몇 달간 가끔씩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남자는 허만만이 성매매를 했던 2012년 11월과 12월에도 일부 숙소에서 그녀를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단강을 심문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내용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허만만과의 관계를 인정했지만 범행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만남을 우연으로 돌리며 자신이 사건 당일 아파트에 갔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은 단강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혹은 그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가 왜 험함만의 달력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는지, 또한 사건 현장에 남긴 증거들 중 일부가 과연 우연히 남겨졌을지 아니면 누군가 이를 의도적으로 배치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경찰을 괴롭혔습니다. 수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찰은 이제 이 남성과 험함한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하며 진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와 그가 사건과 어떻게 관련됐는지 밝혀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강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2월 중순, 단강은 우연히 험함한을 만났고 그녀는 공항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며 30위안 약 5만 원의 금액을 제시한 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험함한은 자신을 허영영이라고 소개하며 시안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단강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강은 그녀가 연락처를 교환하고 두 사람은 곧 미래를 시작했습니다. 단강은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이 그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던 그는 험함한과의 만남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던 중 2013년 1월 9일 험함한은 단강을 집으로 초대하고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단강은 험함한이 새해를 맞아 가족들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하며 그녀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1월 9일 그날을 마지막으로 험함한은 집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단강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두 사람의 만남은 즐거운 시간이었으나 이후 험함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단강과 험함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조사하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단강이 험함한의 죽음에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그의 진술이 진실인지 아니면 사건에 대한 그의 책임을 피하려는 거짓말인지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단강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듯 보였지만 경찰은 그 모든 증거가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단강의 차에서 발견된 테이프와 밧줄,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임 도구에 담긴 타이까지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너무 명확한 증거가 오히려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침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고장난 알람 시계와 건전기가 원래 위치와 맞지 않게 놓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현장을 조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침대보가 너무 가지런하게 덮여 있었고 생사가 오가는 치열한 상황에서 다툼이나 반항의 흔적이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피를 흘리며 몸부림을 쳤을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지문이나 족적 등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인 험함한의 지문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은 명확히 단강을 지목하고 있었고 현관 주변에는 무엇인가로 닦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사건 현장을 일부러 깨끗이 정리하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만약 단강이 범인이라면 자신이 남긴 콘돔과 달력만을 넘기고 다른 모든 흔적을 지웠다는 점에서 의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점들이 서로 충돌하며 사건은 당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이제 단강이 실제 범인일지 아니면 그가 함정에 빠진 것인지 사건을 조작한 제3의 인물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의 방향은 다시 한번 크게 틀어졌습니다. 경찰은 험함한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험함한이 일했던 발 마사지샵에서 그녀의 동료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에 따르면 험함한은 마사지샵에서 일하다 잠깐 그만두었으며 그동안 한 남자와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검은색 아우디 Q7을 타고 그녀를 만나러 왔으며 차 번호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새 차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아우디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강은 아우디를 살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남자는 단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아우디 Q7을 구매한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해당 차량의 판매 내역을 확인했으며 약 6개월 전이 차가 팔린 10여 대 중 하나를 추적했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차량이 단강의 집 주변에서 자주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주변 이웃들로부터 추가적인 목격 정보를 얻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며 아우디의 주인은 단강의 여동생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아우디의 소유자를 추적했고 그의 이름은 장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1973년생이며 시안 출신입니다. 장창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기업에 취직했으나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9년간 복역한 후 출소했습니다. 출소 이후 그는 사업에 성공하여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였고 매년 100만 원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창은 단강의 여동생 달리가 그의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는 동안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결국 장창은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달리는 그의 재력에 매료되어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장창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허마만의 관계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야 할 시점이 도달했습니다. 장창의 과거, 그의 행동, 그리고 허마만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장창과 허마만의 관계는 점차 사건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경찰이 장창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휴대폰에서 허마만과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드러나면서 장창은 결국 자신이 숨기고 있던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14일 장창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장창과 단강, 달리의 가족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창과 달리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단강과 달리의 가족들은 큰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장창과 달리의 나이 차이가 14살이나 나고 장창이 이혼한 거 아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가 전과자가 있다는 점 등이 가족들의 결혼 반대 이유였습니다. 또한 장창이 돈과 재력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것에 비해 가족들은 그의 과거와 성격을 문제 삼았고 돈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은 무산되었고 달리는 가족들의 압박에 의해 장창과의 관계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장창은 점차 달리의 가족에게 원망을 품게 되었고 달리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창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달리의 오빠인 단강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단강은 크게 화를 내며 달리에게 손찌점까지 했습니다. 이는 달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장창에게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창은 달리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내가 꼭 복수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달리는 당시 장창의 말이 단순한 감정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창은 이 말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복수 계획은 꽃뱀 작전으로 불리며 그의 많은 인물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장창은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지 그리고 허마만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창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면밀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말 장창은 허마만을 만나 그녀가 자신의 계획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허마만은 시안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가족과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장창이 그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장창은 허마만에게 먼저 착수금 4만 원, 약 740만 원을 제시했고 단강과 부적절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허마만은 이 큰 금액에 유혹되어 제안을 수락했고 이후 장창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허마마는 단강의 차에 고의로 흠집을 내고 배상하겠다며 연락처를 남겼지만 단강은 이루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더욱 친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허마마는 단강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차를 막아섰고 점차 그와 가까워지며 몇 번의 데이트를 진행한 후 1월 9일에는 자신의 집으로 단강을 불러 영상을 찍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장창은 허마만의 집으로 찾아와 두 사람은 계획대로 모든 것을 마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예기치 않게 전개됩니다. 장창의 진술에 따르면 허마만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추가로 5,000원, 하나로 약 90만 원을 요구하며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단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장창은 화를 참지 못하고 허마만을 포박한 뒤 그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이후 장창은 사건 현장을 조작하여 단강이 범인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장창의 진술을 들으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사건이 너무 면밀히 짜여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창이 허마만에게 단강을 시켜 테이프와 밧줄을 구하게 한 점, 그리고 재력가인 장창이 5,000원 정도의 금액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가 처음부터 허마만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정황이었고, 경찰은 장창이 계획적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범행이 아니라 장창이 처음부터 계획한 범죄였음을 점차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 장창의 계획과 범행 동기에 대한 더 많은 진실을 파헤쳐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장창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창은 고의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그의 마지막 부탁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이미 고령이어서 이 사건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간청했죠. 이러한 장창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건을 절처히 수사하며 그의 범행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단강은 장창의 함정에 빠져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으나 진실이 밝혀진 후 자신의 과거를 깊이 뉘우치고 현재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여동생 달리는 장창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큰 충격을 받았고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잔인한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결국 오빠 단강과 화해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등장인물들 간의 복잡한 감정선과 갈등을 들이내며 결국 가족 간의 화해와 이해가 중요한 메시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